안녕하세요. 평범한 40대 남성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많이 우중충한 날이네요. 오늘 저희 아파트에 작은 사고가 있었는데 그 때문에 출근길이 다소 어수선했어요. 아파트 입구 앞에 구급차랑 경찰차가 세워져 있었고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 것만 슬쩍 본 뒤 빠져나와서 잘 몰라요. 그런데 출근길 내내 한동안 아침 상황이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제 아내도 한때 소방관이었는데 문득 과거 생각이 나서 잠깐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아내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거든요. 문득 아내를 만난 처음과 그 과정이 그려지면서 퇴근까지도 추억 회상에 많이 잠긴 채로 보냈습니다. 싱숭생숭한 기분으로 집에 와서 TV를 보는데 사연 프로그램이었어요. 문득 제 이야기도 한번 꺼내보고 싶더라고요. 요즘은 휴대폰이 잘 되어 있으니 이리저리 검색을 해봤죠. 역시나 개인 사연 봐주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보려고요. 제 이야기가 너무 묵직해서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제 인생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게는 목숨을 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아내랑 처음 만난 그 사소했던 순간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 인생에서 아내 말고 다른 짝은 눈 감을 때까지 평생 없을 거라 믿고 있죠. 저는 친구를 통해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친구가 일하는 직장의 후배였는데 친구랑 친하다길래 저랑 같이 술 먹는 자리에 아내를 초대했었어요. 당시 인생을 많이 살았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돌아가는 사회를 모를 만큼 나이를 덜 먹지는 않았다고 봤는데 진짜 인연을 만나면 첫눈에 반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친구와 아내랑 술자리를 가지면서 아내의 시원시원한 성격을 보고는 첫눈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소설 같은 경험이었죠. 저는 그렇게 여성분께 먼저 다가갈 만큼 용기가 있는 남자는 아니었는데 그날은 아내에게 먼저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내 또한 저를 관심 있게 봐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락이 제게 얼마나 짜릿함을 주었는지 글로는 설명 못하겠네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과 연인이 되는 기적을 맛본 저는 아내에게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아내의 매력에 더 눈이 멀게 되었어요. 아내는 집안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는데도 늘 어딘가에 기부를 하는 사람이었고 불의가 눈에 보이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특히 위험할 수 있는 사고 현장에도 겁을 먹거나 주춤거리지 않는 여장부 타입이었습니다. 뭐든 어려운 곳이라면 사명감을 갖고 가장 먼저 뛰어들어 상황 해결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볼 때마다 그렇게 여린 사람이 어떻게 남자도 힘들어하는 일들을 겁없이 달려들 수 있는 걸까?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사실 그런 훌륭한 일을 하는 제 아내는 직업이 소방관이에요. 아마 그 모든 용기가 소방관이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걸 따지고자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제겐 없는 용기와 정의감이 아내에게 그득한 걸 보니 좋아하는 마음을 넘어 그 사람을 닮고 싶은 존경심까지 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게 아내는 그저 유일한 하늘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희는 연애를 좀 길게 했어요. 사실 제가 사귄 지 6개월 만에 아내한테 결혼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었는데요. 아내도 제 마음을 흔쾌히 받아주었거든요. 그래서 뛸 듯이 기뻤으나 청혼 이후로 결혼 진행 상황은 거의 1년 가까이 미루어졌습니다. 결혼을 속전속결로 진행하지 못했던 건 바로 우리 집 때문이었어요. 저희 집은 제가 외동이고 부모님이 같이 학원 사업을 하고 계셔서 좀 유복하게 사는 집안입니다. 그냥 친척 대대로 살림 넉넉한 편이라서
어렵고 부족하게 산다는 말은 우리 혈통에서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어요. 반면 아내 집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내 집은 아내가 가장인데다가 아내 밑으로 딸린 동생이 무려 셋이나 있었어요. 아내를 만날 때마다 집 앞까지 데려다줘서 대충 분위기는 알 수 있었는데 아내는 달동네 같은 곳에 살고 있었고 보안도 허술한 집에서 북적북적 시끄럽게도 지내더라고요. 어느 날엔 아내가 저더러 들어와서 차 한잔 하고 가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아내 집에 발을 들였을 때는 솔직히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살면서 그 정도로 허름한 느낌의 집은 TV로만 봤었거든요. 늘 디퓨저 향이 나는 저희 집과 달리 아내 집은 말린 생선 냄새가 나는 독특한 집이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가난한 집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마저 아내의 매력으로 보였고 가족이든 시민이든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사는 아내가 더더욱 멋있어 보였어요. 심장이 뛸 만큼이요. 근데 저의 마음과 부모님의 마음은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먼저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고 결혼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이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표정을 밝혔거든요. 그러다 어떤 집안이냐고 묻는 말에 제 대답이 사단을 좀 일으켰습니다. 가난도 어느 정도여야지. 젊을 때 사서 고생해야 된다는 말 같은 건 다 못 사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야. 쓸데없는 생각 말고 가볍게 만나다가 정리해라. 만나보지도 않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 나 정연이 아니면 결혼 생각도 없어. 내가 정연이한테 확신이 있다는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해? 나 지금 엄마 아빠한테 결혼 허락받는 거 아니고 통보하는 거야. 엄마 말 틀린 거 없다. 너 나이도 생각해야지. 마냥 어린애들처럼 사랑 가지고만 사는 게 결혼인 줄 알아?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 사람은 같은 수준끼리 어울려야 되는 거야. 잔말하기 귀찮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라. 부모님은 엄마나 아빠나 누구라 할 것 없이 제 아내를 만나보기도 전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미안하게도 아내한테 선뜻 결혼 인사드리자는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청혼을 하고 나서 그 정도로 시간이 흘렀으면 제게 불만을 표할 법도 한데 아내는 그저 제가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재촉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했죠. 분명 아내도 결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보류하기만 하다가 우리가 사귄 지 4년이 흘러버렸을 때 부모님이 제게 결혼 안 할 거냐고 한 번 더 얘기를 꺼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그 여자친구 만나고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아직도 만난다고? 분명 적당히 하고 헤어지라 했잖아. 어차피 결혼도 안 할 거 뭐하러 길게 끌어? 네 나이가 벌써 30대 후반이야. 평생 혼자 살다 혼자 죽을래? 제발 엄마 아빠 나쁜 사람 만들지 마라. 내 결혼이야. 엄마 아빠 좋자고 결혼해? 엄마 아빠 마음에 드는 여자랑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내 인생 보장해 줄 거야? 내가 정연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사춘기 때도 잠잠하던 놈이 왜 갑자기 늦바람이야? 우리가 너 하나 보고 투자한 세월이 얼만데. 고작 그런 비렁뱅이하고 결혼하라고 먹여 키운 줄 알아? 이번이 마지막 경고야. 헤어져. 부모님의 변함없는 반대는 결국 저의 인내를 범람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년을 참았으면 많이 인내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저희 집 사정을 말했고 혼인신고하자고 말을 했어요. 미안해. 근데 우리 부모님은 상관할 거 없어. 내가 뭐 부모님 돈 받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미 자립적인데 결혼 하나 내 뜻대로 못하겠어? 저는 불안해서 계속 설명을 덧붙이고 더하고 했지만 아내는 제 말을 가만히 들어주다가 저를 안아줄 뿐이었어요. 그래도 저를 토닥거려주는데 제 감정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문이 절로 닫혔어요. 그리고 아내가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말을 해주더라고요. 혼자서 부모님이랑 씨름하느라 마음고생 많았겠다. 오빠 뜻대로 할게요. 나는 오빠 마음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싶지 않아.
아내는 제 혼인신고를 받아주었습니다. 저희는 아내 가족들에게만 축복을 받으며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날 아내 식구들을 데리고 소고기 먹으러 가서 저희끼리 피날레를 했죠. 제 부모님이랑은 당연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대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고 조촐하게 우리 둘만의 식도 올렸어요. 그 뒤로 저희는 제 사비와 아내의 목돈으로 방 3개인 집을 전세로 구하였습니다. 장모님과 어린 처제들을 그 빈민촌에 둘 수 없어서 데리고 와 같이 살았어요. 처음 이사를 갔을 때 장모님은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연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른이 돼서 능력도 없이 젊은 자네한테 이런 짐을 지게 해서 미안해. 내가 감히 자네처럼 과분한 사람한테 장모 노릇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새끼들이랑 자네 밥 굶길 일은 없을 거야. 그건 내가 장담해. 장모님,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밀어붙인 건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제 아내랑 아내, 가족들이 다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제발 마음 편하게 가져주세요. 그게 저한테 보답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내 가족과 지내면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출퇴근이 기대되었고 눈 감고 눈 뜰 때마다 제 곁에 아내가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제 진짜 가족의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니 버릴 수 없는 친부모 스트레스는 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몸이 뻐근하고 안 좋아서 일을 제대로 못하기도 했어요. 점점 안 좋아져 가는 제 안색을 보고 아내가 걱정을 많이 해줬는데 그때마다 저는 늘 괜찮다고 하면서 바쁜 사람 고생 안 시키려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만성 스트레스 탓인지 유난히 몸이 안 좋았는데 어렵게 운전을 했지만 겨우 집까지 무사 귀가하였거든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기도 전에 등인지 배인지 모를 곳에서 급격한 통증이 오더니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제 중심이 흐트러지는 것 같았는데 그 뒤론 기억이 없었습니다. 기절을 해버린 것이었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실이었고 제 곁에는 부모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는 뒷전이었던 저는 일단 아내를 당장 보고 싶었습니다. 저 때문에 놀랐을 아내를 안심시켜야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아내 어딨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바로 정색하더라고요. 내가 잘 말해놨다. 너는 이미 다른 여자랑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애라고. 그러게 진작 엄마 말을 들었으면 몸에 문제 생길 일은 없었을 거 아니니? 뭐라고? 제정신이야? 우리 혼인신고했어. 정연이 내 아내라고. 엄마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 왜 내 허락도 없이 정연이랑 말 섞냐고. 뭐? 혼인신고? 어머머, 여보, 얘가 정신 나갔나 봐. 너 정말 인생 망하고 싶어서 그딴 짓... 됐다. 결혼 생활 한 달도 안 됐으면 그냥 미혼남이랑 똑같은 거야. 누가 한 달 살고 헤어진 걸 부부로 보겠니? 앞으론 제발 부모 말 좀 듣고 우리가 짝지어주는 여자를 만나. 나 엄마 아빠 없다고 생각하고 정연이랑 결혼한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엄마 아빠보다 정연이가 더 중요하다고. 정연이 어딨어? 휴대폰 가져와. 내 휴대폰. 시끄러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미천한 여자랑 결혼해서 인생 골로 가려는 거야? 엄마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줘야겠니? 더는 목소리 높이기 싫다. 어차피 다 해결됐어. 그래도 그 소방관 아가씨가 양심은 있는지 말귀는 알아듣더라. 너 눈 뜨는 것만 보고 가라고 했는데 그럼 발걸음이 안 떨어질 것 같다면서 바로 가버렸어. 이제 막 눈을 떴는지라 힘이 없었던 저는 그마저도 없는 힘을 최대한 짜내어 고함을 쳤습니다. 그 순간 눈이 돌아버려서 부모고 뭐고 뵈는 게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뭔데 자꾸 내 앞길을 막아. 키워준 보상이 받고 싶은 거야? 내가 돈으로 줄 테니까 제발 내 인생에서 좀 꺼져. 건들지 말라고 좀. 제가 밤 미쳐서 악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니까 급하게 쫓아온 간호사들이 대충 상황 파악을 하더군요.
저희 대화를 조금 듣고는 안정을 위해서라도 부모님한테 당분간 방문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를 해주셨어요.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고 기막해 하면서 못 이기는 척 돌아갔죠. 그리고 제가 좀 안정이 되었을 때 무슨 병명으로 쓰러져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지는 나중에 의사한테 들었는데 제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이식 말곤 답이 없었을 만큼 제 상황이 안 좋았던지라 퇴원은 당연히 불가했습니다. 이식자가 나타날 때까지 병원에 있어야 했는데 그 며칠간 고맙게도 부모님은 한 번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저는 아내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락이 되질 않았고 장모님이랑 처제들도 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아무래도 내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가 많이 크겠구나 싶어서 당분간은 연락을 포기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저는 근근히 아내한테 문자만 보냈고 돌아오지 않는 답변만 기다리며 우울한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신장 공여 적합자가 나왔다고 희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럼 퇴원할 수 있는 거냐고 했더니 의사가 회복되면 당연하다고 하대요. 너무 기뻤고 누군지 모를 공여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곤 이틀이 넘어서야 깨어났죠. 앞으로 며칠 뒤 퇴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제게 일어난 기적에 감사해서 의사한테 따로 공여자가 누군지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의료인이 기증자의 정체를 밝히는 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은인이었기에 의사에게 제발 부탁이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의사는 끝까지 죄송하다고 편히 쉬라고만 했는데 나중에 상심하고 있는 제게 간호사가 따로 찾아와서 눈치를 보더니 저한테 살짝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소문이 안 좋아서 조금 조심스럽다고 저한테 알려주는 게 맞는지 아닌지 고민 많이 했다면서 입을 뗐는데요. 제게 이식을 했던 공여자는 여자 소방관이라고 했습니다. 쓰러진 저와 함께 방문을 했던 소방관이라고 했고 검진 끝나고 수술실 들어간 제 상태를 묻길래 소방관 신분이니까 말해도 될 것 같아서 신장 이식이 필요한 상태라고 알려줬대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그 소방관이 병원에 찾아와서 조직 적합 검사를 받고 갔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도 신장 이식 연락이 갔는데 두 분 다 부적합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간호사가 하는 말이 그 소방관이 혹시 아내 되는 사람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여자 소방관이 공여자라고 했을 때부터 눈치를 챘었어요. 맞습니다. 제게 신장을 이식한 건 바로 제 아내였던 겁니다. 그런데 간호사 말이 이 뒤부터 제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제 부모님이 수술날 방문에서는 아내가 뒤늦게 수술 들어가는 걸 보곤 저 여자 누구냐고 물었고 의료진들은 이식 공여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엄마가 느닷없이 그 자리에서 공여자 신상 밝혀달라면서 수술 시작도 못하게 진상을 부렸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도 부모님은 공여자의 신상이 참 중요했던 거예요. 의료진들은 할 수 없이 부모님께 제 아내 직업과 제 보호자라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제가 사랑하는 여자라는 걸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초반에 제 아내에 대해 부모님께 다 얘기했던 탓입니다. 어쨌든 엄마는 제 아내 얼굴도 본 적 없으면서 이미 제 아내로 직감을 해 더 진상을 부렸던 것 같아요. 저 여자가 우리 아들한테 신장 떼주는 거냐면서 우리 아들이 저 여자랑 같은 병원에서 수술받는 것조차 냄새난다고 말도 안 되는 히스테리를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아내는 수술이 끝나자마자 회복 안 된 상태로 근처 다른 대학병원에 이송되어 회복 중일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간호사가 덧붙인 말이 환자분 부모님 태도 심각했다면서 간호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다 났다고 했어요. 감히 이식 공여자를 냄새난다고 치우라고 한 진상들은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심지어 자기 자식을 살려줄 부모인 사람들이 말이죠. 모든 사실을 알자 저는 부모님을 정말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퇴원할 때가 되어서 저는 부모님껜 연락도 하지 않고 바로 신혼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집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식구들 짐을 뒤져봐도 빈 방뿐이었습니다. 장모님과 처제 행방도 걱정이 되었지만 제게는 아내가 더 급했어요. 혹시 아직 병원에 입원해서 회복 중인가 싶어 아내가 입원했다는 곳에 찾아가 봤지만 아내는 이미 퇴원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찾아간 곳은 소방서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아내의 소식을 알 수 있었고 동시에 믿을 수 없는 사실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식을 하면 최소 일주일은 회복 기간을 가져야 하나 아내는 쫓기듯 3일 만에 퇴원을 강행했다고 했어요. 그리곤 병원 입구로 걸어가다가 그 앞에서 꼬마 2명이 교통사고 날 뻔한 상황인 걸 보고서 무작정 달려들었대요. 그렇게 꼬마 2명을 살리고 그대로 아내가 사고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요, 식물인간이 되었대요. 심각한 뇌 손상을 입어 의식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그 얘기를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방관들도 제 아내의 평소 사명감을 알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사고라고 많이들 속상해하셨어요. 저는 급히 소방관들이 알려주는 병원으로 허겁지겁 달렸습니다. 거기서 그토록 보고 싶던 아내를 만났어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아내는 정말 죽은 사람처럼 미동이 없었습니다. 안 돼, 제발 일어나. 내가 당신 보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 나더러 당신 어떻게 보라고 이러고 있어. 제발 일어나. 저는 아내 손을 붙잡고 얼굴을 쓰다듬으며 깨우려고 했지만 아내는 꿈쩍도 하질 않았습니다. 뒤늦게 회신 온 의사가 아내가 사고 때 60m까지 날라서 구르는 바람에 뇌에 너무 큰 충격이 가해졌다고 했어요. 아마도 이젠 생명을 연명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절망적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토록 착했고 죄 없어도 살아갈 사람이었는데 내가 신장에 문제만 없었어도 아내가 그 병원에서 사고를 당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모든 게 제 탓인 걸 알아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필 나 같은 남자를 만나서 이 착한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었고 애초에 제가 아내에게 관심을 보이지 말 걸 그런 후회도 되었어요. 가슴이 찢어진다는 기분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렇게 거의 일주일을 울고 자책하며 아내 곁을 못 떠나고 지내다가 이 사실을 아내 가족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장모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해놓은 건지 장모님은 끝까지 제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내가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 불명이라고 제발 연락 좀 달라고 했더니 문자를 날리자마자 전화가 오더군요. 장모님은 이미 전화를 받을 때부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제대로 말도 못하고서 급하게 택시 타고 병원으로 오셨죠. 장모님은 아내를 보고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아내 손을 잡고 펑펑 우셨습니다. 그리곤 진정이 되었을 때 저한테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역시나 장모님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제 연락을 무시하고 신혼집을 떠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마 저희 부모님이 근원이었을 겁니다. 저는 누구 짓인지 알기 때문에 장모님 탓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저는 회사에 연차 내는 걸 더 이상 그만하고 아예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내걸고 저를 살렸던 것처럼 저도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아내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내 가족들은 제 부모님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됐다는 걸 알면서도 저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일도 그만두고 아내 곁만 지키고 있는 제 미래를 걱정했어요. 김서방, 그만 자네도 자네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 딸 지켜주는 거 너무 고맙지만 이만하면 됐어. 우리 딸도 김서방 진심 알았을 거고 다 용서했을 거야. 이제 여긴 신경 안 써도 괜찮아.
내가 언제까지 남의 집 자식을 붙잡고 있겠어. 아무리 부모가 원망스러워도 이건 도리가 아니지. 그때마다 저는 아내에게 받은 은혜와 애정을 여전히 잊지 못해서 아내를 놓을 수가 없다고 했고, 이혼을 권유하는 장모님의 제안을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아내 없는 삶을 생각해 본 적 없으니 제발 이혼하라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장모님께 완강하게 얘기하며 아내 곁을 고집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무려 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는 병원비 때문에 다시 취직을 했어요. 아내가 사고 난 후부터 제 집은 아내 곁이었습니다. 저는 근무 시간 아니면 아내 옆에 꼭 붙어 있으면서 보조 침대 생활을 했어요. 아내랑 논다는 생각으로 자기 전에 연애 시절 우리가 같이 들었던 노래, 연애 편지 등을 읽고 들려주기도 했고, 꿈속에서도 내 목소리만큼은 잊지 않게 시시콜콜한 사담도 많이 들려줬습니다. 그간 부모님의 연락은 일체 받지 않았어요. 그저 나랑 아내한테 용서를 구할 생각이 들면 그때 연락하라고 문자만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만을 위해 기도하고 소원하며 24시간을 매일 지내왔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기계가 아닌 사람 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심적 변화가 생기나 봐요. 물론 저는 여전히 아내가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장모님은 이미 아내 상태에 대해 체념을 한 것 같았어요. 주말이라서 제가 일을 쉬는 날 아내의 손톱 정리를 해주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저더러 병원 앞에 국밥 한 그릇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장모님이랑 마주보고 식사를 했는데 한술도 못 뜨던 장모님이 한참 망설이시더니 되게 슬픈 목소리로 입을 여는 겁니다. 김서방, 이제 그만 포기할까 싶다. 너도 할 만큼 했고 병원에서도 더 이상은 가망이 없다고 하지 않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연이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저희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김서방 마음 잘 알아. 우리 딸 엄마로서 내가 너무 고맙고 늘 미안해. 그렇지만 벌써 5년이야. 내가 김서방 이런 식으로 썩히는 게 너무 보기가 힘들다. 그때 제가 오랜만에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목까지 열이 올라올 만큼 벌건 얼굴로 울었어요. 장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서, 또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용기인지 알아서 모든 게 무너지는 것처럼 슬펐어요. 아내가 처음 사고 난 순간을 목격한 것처럼 그 자리에서 오열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도무지 제 고집을 못 꺾겠더라고요. 이대로 아내를 보내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죄송해요, 장모님. 근데 저는 아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데 왜 자꾸 가망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아내가 분명 살아있는 사람인데 저 아내 못 보내요. 보낼 수가 없어요. 장모님도 마음 많은 딸을 보내고 싶지 않았는지 제 진심에 손을 잡아주면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장모님이 제 뜻을 따라주었어요. 하지만 저희 모두의 시간은 갈수록 더 버거워졌고 제 마음도 나날이 피폐해져 가길 1년이 더 지났어요. 그리고 이듬해 봄, 제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제 아내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것이었어요. 여느 날처럼 제가 아내 손이랑 얼굴을 닦아준다고 손수건을 빨아왔는데 그 순간 아내의 속눈썹이 움직이는 걸 보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끼쳤던 저는 놀라서 바로 울음을 터뜨렸고 급히 의사를 호출했어요. 사실 식물인간인데 의사를 호출할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울릴 리 없는 호실에서 호출이 울리니까 의사에다 간호사까지 다 뛰어왔더라고요. 아마 사망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제가 뜻밖의 보고를 하자 의사가 더 놀라서는 아내의 상태를 당장 살폈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기함을 하셨습니다. 의사는 말을 더듬었을 정도로 제 아내의 상태를 놀랍게 듣는 진단을 내렸어요. 제 아내가 기적처럼 의식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내가 완전히 눈을 떴는데
안타깝게도 후유증이 있었어요. 아내가 저 말고는 아무도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장모님이랑 자기 동생들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건 뒷전이라고 생각했고, 그저 아내가 깨어난 걸로도 감사해서 한참이나 아내를 어루만지며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눈 맞추고 싶던 아내가 깨어나니 제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믿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정연아, 오빠 알아보겠어? 오빠 목소리 들려? 그동안 고생했어. 이제 됐어. 이젠 오빠가 다 낫게 해줄게. 버텨줘서 고마워. 그 뒤로도 저의 지극한 간병은 더 열정적이게 됐죠. 저는 무조건 아내 건강이 회복할 수 있다고 봤고, 그러길 아내도 노력 중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을까? 놀랍게도 아내는 휠체어를 탈 수 있을 만큼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7개월이 지났을 때는 끝내 모든 기억까지 되찾는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아내가 제게 처음으로 입을 터서 고맙다고 말을 했을 때 제가 또 얼마나 눈물을 보였는지 모릅니다. 이 사실은 병원 임직원들한테 모두 소문이 났고 우리는 병원에서 거의 스타급의 관심을 받았어요. 실제로 모르는 병실 환자와 보호자들이 우리 병실을 찾아와서 아내의 건강을 같이 기원해 주기도 했고 자기도 식물인간 보호자인데 우리를 보고 희망이 생겼다면서 되레 고마워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에는 병원에서 꽃다발과 백화점 상품권도 선물 받았어요. 그리고 아내가 일했던 소방서에서도 아내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저희가 전세에 대가족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알고는 소방청장과 병원장이 손발 맞춰 살기 좋은 아파트를 선물해 주기도 했어요.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희망을 선물한 우리는 사실 좀 얼떨떨하긴 했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자 마치 고생 많았다고 대단하다고 하늘에서 선물 폭탄을 내려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은 저희는 건강해져서 같이 이사 준비를 했어요. 본래 집보다 3배는 더 큰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 되었죠. 처제들은 집 좋다고 난리가 났고 장모님은 이 모든 게 다 제 덕분이라면서 부모로서 남의 집 자식보다 나약한 마음이었다고 아내를 포기하려 했던 스스로를 자책하셨습니다. 저는 민망한 마음에 그저 제가 아내를 향한 아집이 강했을 뿐이라고 겸손만 보였네요.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퇴원하면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며 아내를 따로 방에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작은 반지를 손에 끼워주고서 제대로 된 프로포즈를 했어요. 여보가 긴 세월 병상에 누워있을 때 허겁지겁 혼인신고하고 제주도에서 간단히 결혼식을 올린 게 너무 미안했었어. 나 때문에, 아니 내 부모님 때문에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결혼식 대충 끝낸 것 같아서 속상했거든. 우리 정식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나 진짜 괜찮았는데 그런 형식적인 거 꼭 안 해도 상관없었어. 솔직히 이미 그 긴 세월 동안 계속 오빠한테 프로포즈 받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아내가 제 손을 잡아주는데 그 감촉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아내가 깨어나고 수도 없이 현실을 자각하기 위해서 손을 잡아달라 그렇게 졸랐는데 아직까지도 아내와 접촉을 할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어서 감사함을 느껴요. 너 마음 잘 알지. 근데 내 마음은 이래. 네가 일어나면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려주고 싶었거든. 우리 신혼여행도 멋진데 못 갔잖아. 서로 아파서 신혼조차도 못 즐겼고. 이제 우리 시간 많으니까 호텔 가서 결혼식도 제대로 올리고 몰디브 가서 남들처럼 멋진 신혼여행도 즐기다가 오자. 아내는 제 말에 끝내 눈꼬리에 달고 있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해줬고 제 아내인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고 해줬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순조롭게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남들 다 하던 흔한 결혼식이 뭐 이렇게 어려웠는지 저희는 너무 빙빙 둘러서 왔네요. 저는 그때까지도 부모님께 사과를 못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혼주석에 부르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의 친인척과
제 옛날 회사 동료랑 소방관 동료까지, 그리고 병원에서 저희를 축복해 주셨던 임직원들까지 전부 초대해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혹시 아내 건강에 무리가 갈까봐 최대한 빨리 진행했고, 패백이나 어른들께 개별 인사는 올리지 못했어요. 그건 좀 아쉬운 일이긴 했지만 제겐 아내가 먼저였으니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그 순간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원래 예쁜 아내도 그날따라 완전 공주 그 자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먼 길을 돌아서 왔지만 저와 아내는 드디어 당당한 부부의 모습을 갖추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부모님과 연을 끊고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만큼 부모님이 그립지도 않더라고요. 아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식 공여자 신상을 따지며 진상짓 했던 것도 용서가 안 되고, 저를 살려준 제 아내를 감히 천대했다는 것도 용서가 안 되었으니까요. 부모라고 무조건 안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는 아내도 있고 아내만큼 좋은 식구들이 제 곁을 따뜻하게 대어주고 있으니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모르는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아빠더라고요. 엄마 장례식에 참석하라는 전화였습니다. 솔직히 살짝 당황했어요. 자세한 사정을 듣고 보니 도로 위에 급발진한 차가 엄마 쪽으로 날아온 탓에 엄마가 하루 만에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처에서 도와준 시민들이 많았으나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피를 흘리다가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에 사망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저도 참 독한 편인가 봅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데도 보기가 싫더라고요. 감히 제 사랑하는 아내를 냄새난다고 치우라고 해서 우리 아내가 정말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때의 상처가 불과 얼마 안 되었단 말이죠. 10년이 지나도 생생할 그 기억을 근 두세 달 만에 어찌 무뎌지겠습니까? 저는 결국 아빠한테 가지 않겠다고 통보했어요. 그랬더니 예상대로 아빠가 엄청 화를 내더군요. 널 낳고 키워준 부모한테 이딴 식으로 나오고도 네가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네가 네 아내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나도 내 아내가 인생의 전부였다 이 말이야. 우리 아내가 너 낳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멍청한 놈 같으니라고. 네가 연락 끊었을 때 네 엄마가 매일같이 절에 가서 기도 올렸다. 제발 아들이 정신 차리고 집에 와달라고. 그런데 뭐 장례식도 안 와? 그래서 저 낳을 때 힘들었다고 복수라도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낳은 아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부모 대접받겠다고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제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앞으로도 후회 안 할 거니까 아빠도 그만 저에 대한 마음 정리하세요. 그때 옆에 아내가 수화기 너머의 아빠 성화를 들었는지 저한테 부모 장례식은 가야 되는 거라며 설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도 같이 가고 싶지만 우리 아빠가 자기를 싫어하니 저만 갔다 오라는데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엄마 돌아가셨다고 해서 움찔하긴 했거든요. 아빠 전화를 그렇게 끊고도 마음이 안 편했단 말이죠. 그런데 상황에서 아내가 설득을 하니 끝내 흔들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아내 말대로 혼자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디 그 사람들 좋은 짓만 해줄 수가 있나요? 저는 당당하게 아내 손 꼭 잡고 장례식을 함께 가는 걸로 마음을 바꿨어요. 5년 만에 만난 아빠는 참 많이 늙어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들어가자마자 아빠한테 뺨이라도 맞을 줄 알았습니다. 충분히 각오도 했고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저 또한 어떻게 대응할지 시뮬레이션도 머릿속으로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의외로 아빠가 저를 보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잘 왔다고 안아주더라고요. 고맙다. 이 아비가 너한테 계속 못난 모습만 보였구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 더 욕심을 부렸던 것 같네. 네 엄마도 아들 왔다고 좋아하겠어. 그날 아빠의 눈물을 처음 보았습니다.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아빠는 저를 한참 안아주다가 처음 마주하는 제 아내를 보고도 손을 건넸습니다. 아내 손을 잡아주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미안하다. 내가 감히 너를 어떻게 새아가라 부르겠냐마는 어찌됐건 고맙구나. 네가 우리 아들을 살린 사람인데 너한테 그래선 안 되는 거였는데 노망한 어른으로서 참 너를 볼 낯이 없어. 네 시어미도 최근에는 너한테 용서 구하려고 편지도 쓰고 그랬거든. 하늘이 우리가 저지른 죄에 많이 노하셨나 보다. 용서할 기회를 안 주시는 것이 정말 미안하다, 아가. 이때 저와 아내 그리고 아빠는 늦은 시간까지 빈소에서 함께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다 터놓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아빠와 저희의 관계는 개선되었어요. 이렇게 대화만 잘하면 풀리는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 서로 이해하지 못해 역시나 먼 길을 둘러와 버렸네요. 그래서 영원히 엄마의 얘기는 들어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아마 엄마도 아빠처럼 저희에게 미안했다고 안아주지 않으셨을까 믿어봅니다. 아빠는 엄마 없이 혼자 사는 집이 너무 넓다고 그만 팔아버리고 바다 앞에 멋진 집을 짓고 살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1년 뒤 부모님 집이 팔렸는데요. 아빠가 뜬금없이 저한테 남는 돈 5억을 증여해 주더라고요. 아빠 말로는 자식 결혼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줄 수가 있냐고 뒤늦은 혼수비라고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지을 거라던 집은 1년에 걸쳐 정말로 코앞에 바다가 있는 멋진 3층짜리 주택으로 완공이 되었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별장이 눈앞에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왜 굳이 바다 앞으로 위치를 고집했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울 텐데. 주변에 사람도 없어서 심심하지 않겠어? 으이그, 넌 네 아내한테만 관심 있고 내 아내한텐 관심도 없지? 우리 아내가 백날 첫날 노래를 불렀다. 바다가 훤히 보이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말이야. 그땐 나도 일하느라 서울에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귓등으로만 들었는데 마누라가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더라고. 네 엄마가 엄청 바다 노래를 불렀거든. 하늘에 있는 내 마누라가 한 번씩 나 보러 내려올 때 시원한 바다 한 번씩 보고 갔으면 해서. 아빠 말을 들으니 그렇게 악연 같고 밉기만 하던 부모님도 저처럼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고 그리워하는 존재가 있는 사람이란 걸 느꼈어요. 평생 안 보고 살 생각이었는데 그날은 화해할 기회도 없이 떠나버린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이젠 이 세상에 없지만 뒤늦게 아들로서 죄송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진심으로 부모님 속썩인 걸 속으로 사죄하고 반성을 했었습니다. 아들의 못난 모습만 보고 세상을 뜬 엄마에게 밤마다 속죄하고 있는 제 마음이 닿았으면 싶네요. 제 아내는 몸이 많이 약해져서 소방관을 그만두고 저랑 같이 행복한 여생을 즐기는 중입니다. 돈은 벌어야 되지만 아직은 부모님이 증여한 재산이 많이 있고 또 옆에 있는 아내와 같이 있을 수 있을 때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서 직장은 여유 있게 구하려고 해요. 원래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반복하는 삶을 산다는데 저한테는 천국을 맛보기 위한 지옥의 구간이 좀 길고 강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항상 인간은 누군가 죽고 나서야 후회하는 동물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요. 제 아내를 5년 되는 기간 넘게 간병해서 겨우 살렸지만 그 지옥 같던 5, 6년의 기간 동안 다시는 아내의 눈동자를 마주하지 못하면 어쩌나 싶어서 못해준 것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있을 때 잘하라는 말도 제가 얼마나 뼈아프게 느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그 기회가 다시 와서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마한텐 그 기회를 얻지 못해 후회도 하고 있어요. 내 의지로 안 보고 사는 것과 더는 기회가 없어서 못 보고 사는 건 완전 천지 차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부모님한테 뒤늦은 후회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가 가도록 해요. 지금까지 저의 기적과 행운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재미난 사이다 사연을 들고 찾아온 저는 40대로 뷰티학원 원장직을 맡고 있는 여자랍니다. 문득 사건이 벌어졌던 계절이 돌아오니 가슴속 깊이 숨겨두었던 제 이야기를 풀어내보고 싶어서 이곳을 찾아와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하고 어떻게 보면 한편의 코미디 영화 같았던 제 삶을 최대한 재밌게 풀어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미용고를 졸업하고 메이크업과 네일아트 자격증,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딴 뒤 10년이라는 세월을 현장에서 발에 땀이 나게 뛰며 굴렀습니다. 사실 이 직업이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일궈낸 일터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정말 치열하고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야 하는 직업이거든요. 유행에도 민감해야 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거기다가 스몰 토크까지 완벽하게 해내야 하는 직업이죠. 쉽게 생각하고 뛰어들었다가는 제풀에 지쳐 꺾여나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현장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다가 문득 기본기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한 후배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후배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차려보면 어떨까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나이 30에 뷰티학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이 좀 거창하긴 한데 저로서는 무척이나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조금 오글거리는 표현이어도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현장에서 만난 기본기가 덜 된 후배들을 데리고 시작했는데 우리 학원에서 자격증을 딴 친구들이 승승장구해준 덕분에 학원 명성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꼼꼼하게 가르치는 부분이 한몫하기도 했지만 운빨도 무시 못했죠. 작은 상가 건물 3층 한편에서 시작했던 학원이 지금은 강서구에서 건물 하나를 통째로 쓸 만큼 번창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잠을 줄여가며 일을 했는지 상상이 가시죠? 제가 자부심 충분히 느낄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책 5권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살에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에스테틱에서 일을 했을 때 만난 진상들 이야기를 시작하면 벌써 책 1권 뚝딱 나오고요. 저한테 관리를 받고 뾰루지가 났다고 피부과 진료 비용 몇백만 원을 물어내라고 했던 김포에 사시는 40대 아주머니는 평생이 가도 기억할 것 같습니다. 제 마사지를 받고 어깨 뭉침이 풀리기는커녕 50견이 온 것 같다던 아주머니 또한 말이죠. 피부 관리실에서 일을 하면서도 네일아트 자격증을 땄던 저는 네일아트 숍을 운영하다 망하기도 해봤습니다. 그 숍이 망했을 때는 정말 세상 모든 짐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어요. 벌었던 돈 탈탈 털어 차렸었던 숍이니만큼 빚도 생겨나서 미치는 줄 알았죠. 하지만 바로 메이크업 출장 일을 하면서 그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잔치 출장 메이크업을 나가기도 하고 연예인들 메이크업도 했습니다. 이게 또 부르는 게 값인지라 돈은 쏠쏠하게 벌게 되었고 또 금방 갚고 학원까지 차릴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학원 원장 타이틀을 달고 후배들을 육성하게 된 지 몇 개월이 흘렀을 무렵 우연치 않은 기회에 남자 한 분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망했을 때는 주변 지인들도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더니 다시 학원을 운영하고 승승장구하게 되자 이런저런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쳐낼 사람은 쳐내고 정말 제 인생의 지인이라 생각하는 명명만 남겨두었던 터라 소개팅을 시켜준다는 말에 냉큼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소개팅으로 만나게 된 그분은 사람이 매우 성실해 보였고 숙맥이긴 하지만 자기 일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이 하는 일은 크레인 기사였는데
처음에 저는 크레인 기사가 막노동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물론 제가 무지해서 일어난 오해였죠. 제 지인분께 어떻게 공사판에서 구르는 사람을 소개해주냐고 화를 내기도 했네요. 크레인 기사라는 게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고 자격증 또한 따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버는 돈도 꽤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 살림이 성실하다는 것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기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정도 연애를 한 뒤에 종착지인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 기간부터 약간 삐걱거림이 시작되었어요. 결혼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다들 아시죠? 바로 상견례 말입니다. 프로포즈도 받았고 반지까지 나눠 낀 마당에 자꾸 예비 신랑이 차일피일 상견례 자리를 미루는 게 아니겠습니까? 분명 우리 집에도 인사를 다 드렸고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자기네 집에는 인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갈 필요가 없다고 하니 수상하더라고요. 저한테 바로 상견례나 하자고 하면서도 날짜는 잡지 않고 시댁에 저를 숨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모든 일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비 신랑에게 혹시 유부남이냐고 그래서 자꾸 인사를 시키지 않는 거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의 나이가 벌써 37살이나 되었던 시점이었거든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유부남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자꾸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오죽하면 제 이야기를 아는 지인들이 미행을 해줄까? 등본이라도 떼오라고 시켜봐 하면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예비신랑은 유부남 이야기를 듣자마자 절대 아니라며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다 보여주면서 미혼임을 확인시켜주기도 했습니다. 미혼인 걸 확인하고 나니까 상견례를 미루는 행동이 더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거냐고 화를 내니까 그제야 멋쩍어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형이 하나 있는데 이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집안 분위기가 뒤숭숭해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깜짝 놀랐죠. 계속 상견례 하자고 졸랐는데 친형이 이혼을 했다고 하니까요. 집안이 뒤숭숭하고도 남을 일이라서 제가 너무 아이처럼 보챈 건가 싶어서 미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예비 신랑에게 아주버님이 이혼한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말을 또 아끼더라고요. 무슨 비밀이 그리도 많은 건지 나 참. 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결국에는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단판을 짓자고 했습니다. 시댁의 막무가내로 찾아가 인사를 드리기로 결심을 한 거죠. 가겠다고 말도 없었고 오라고 한 적도 없었는데 제가 양손 무겁게 선물을 사들고 다짜고짜 찾아가니까 시댁에서도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예비 시모가 저를 보고는 아이고 네가 우리 둘째랑 만나는 그 아가씨구나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시모 성격이 무척이나 털털해 보였어요. 오, 생각보다 나를 환대해주는 분위기구나 느낌이 좋다 싶어서 방긋 웃었는데 순간 저를 위아래로 쭉 훑어보시면서 스캔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쎄한 기분이 들 찰나에 저에게 그 옷 비싼 옷이냐고 슬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비싼 옷은 아니라고 했더니 마침 잘 됐다면서 저녁 준비하려고 했는데 저보고 일손 좀 거들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쓱 건네시는 앞치마를 받아버렸고 멀뚱히 있을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려서 체념을 하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싫은데요? 했다가는 당장 나가 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진짜예요. 등 떠밀려서 어영부영 시키는 일 하면서 저녁 준비를 돕고 있는데 안쪽 방에서 아주버님으로 보이시는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저를 한번 보고 시모를 한번 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는 겁니다. 엄마, 내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이러고 있어?
날선 말이 나오자 저는 잔뜩 긴장을 해서 그 둘 사이에 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순간 버럭하시면서 자기가 뭘 또 어쨌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며 방이나 들어가 있으라고 아주버님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주버님도 지지 않고 시모한테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왜 집에 인사하러 온 손님한테 앞치마를 입히고 일을 시키고 있냐고. 내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아니, 얘가 하기 싫었으면 싫다고 했겠지. 군소리 없이 일 잘하고 있는 애한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이게 다 내 탓이야? 얘, 네가 말을 좀 해봐라. 갑자기 시선이 저한테 모이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 눈치를 보고 있는데 아주버님도 저를 보면서 한 소리 하셨습니다. 손님으로 인사드리러 온 자리에서 밥 차리는 거 돕고 싶어요? 조용한 거 봐라. 잘하고 있는 애 괜히 들쑤시지 마. 얘도 입이 있는데 당연히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겠지. 예비 시어머니가 될 사람 앞에서 면전에 대놓고 싫다는 소리를 어떻게 하겠어? 며느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야. 앞치마 벗고 거실에서 TV나 보고 밥이나 먹고 가요. 손님으로 왔으면 손님 대접받고 가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서 저한테 앞치마 후딱 벗으라는 눈짓을 하시길래 이때다 싶어서 바로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뒤에서 시모가 허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일부러 무시하는 척하고 아주버님 따라서 거실로 발걸음을 디디는데 그제야 예비 신랑이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집에 오자마자 인사만 쏙 하고는 안방에 있는 시부랑 이야기한다고 들어가서 자리에 없었거든요. 예비 신랑은 이게 다 무슨 소란인가 하는 표정으로 멀뚱히 저랑 시모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제가 벗은 앞치마를 예비 신랑에게 던지면서 일을 시키고 싶으면 네가 직접 하라고 왜 예비 신부한테 일을 시키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분위기가 왜 이렇게 삭막하냐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눈치가 없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어벙하게 굴자 아주버님께서 예비 신랑을 향해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이런 집구석이니까 내 와이프가 도망간 거야. 그걸 왜 몰라? 어떻게 인사드리러 처음 집에 온 사람한테 당당하게 앞치마를 들이미냐고. 손님이면 손님 대접을 해야지. 며느리가 종이야? 어? 그렇게 부려먹기만 하니까 내 와이프가 도망을 간 거라고. 내가 미리 알았으면 이런 일 없게 만들었어. 너 처신 똑바로 해. 그제야 저는 대충 아주버님이 이혼한 이유를 눈치껏 알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전 형님께 시집살이를 아주 혹독하게 시킨 모양이었더군요. 툭하면 불러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기본이고 마트에서 장을 보는 일까지도 모조리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생일이라고 이거 해준단다. 어버이날이라고 해외여행 보내준단다 하면서 비교까지 해가면서 구박을 하고요. 그래도 시자가 붙은 사람이라 대접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착한 병 말기 전 형님은 처음에 이것저것 요구하는 거 하나하나 비 맞춰주고 했대요. 나중에 제풀에 지쳐서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 정신병 걸릴 것 같다고 이혼만 해달라고 울고빌고 빌어서 아주버님도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꽤 열렬하게 사랑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아주버님은 이혼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한동안은 술독에 빠져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시간이 조금 흘렀다고 출근도 제때 하고 술도 별로 안 마신다고 하던데 시모한테 악감정은 남아있는 듯 했어요. 그 와중에 동생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운을 띄우고 다짜고짜 들이닥쳤는데 앞치마 메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생각이 났나 보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 전 와이프도 이렇게 당했겠구나 싶었던 거겠죠. 예비 신랑은 안방에 들어가서 시부랑 무슨 이야기를 그리 길게 하는지 30분이 넘는 시간이 흘러도 나와볼 생각도 안 하고
아주버님이 아니었으면 아마 그날 저녁은 제가 차린 밥으로 먹었을 거고 음식이 별로네 짜네 다네 하면서 핀잔을 주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날 아주버님이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난 다음에는 다들 아주버님 눈치 보느라 아무 소리 안 하고 밥만 먹었거든요. 결혼하고 싶다, 상견례 날 잡으러 왔다, 엄청 준비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들이닥친 시댁이었는데 그 말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과연 내가 이 집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고 조용히 밥만 먹고 있는데 시부 되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홍기를 꽉 채우다 못해 나이가 40을 바라보는데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냐. 양가에 인사드렸으니 상견례를 잡자고요. 남편이 숨기려고 했던 게 아주버님의 이혼 사유였는데 그게 다 드러나고 나니까 결혼하자고 냉큼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전말을 알게 됐는데 저라고 냉큼 좋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찝찝함이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이가 벌써 37살이고 주변 친구들은 죄다 시집가서 애가 둘이고 셋이고 노후 준비가 어떻고 애들 유치원은 어쩌고 하는데 저는 아직 시집도 못 갔고 지금 예비 신랑이랑 헤어지면 언제 또 새로운 사람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 계획을 짜고 하겠어요. 나이가 죄라는 말이 사무치게 새겨지더라고요. 이 나이에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널린 것도 아니고 제가 뭐 클럽을 가서 헌팅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결혼정보업체에 가입을 하자니 금액도 금액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 죄다 하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도 많잖아요. 고부간의 갈등은 내가 처신 잘하고 피해 다니면 되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이 들고 점점 마음이 기울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겠다, 상견례 날짜를 잡자 하게 된 거죠. 막상 걱정했던 상견례 자리는 꽤 훈훈한 분위기로 이어졌어요. 시모가 가끔 가다 핀트에 어긋나는 말들을 뱉어서 싸해진 분위기가 몇 번 있었던 걸 제외하면 시부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모가 우리 부모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은 노후 준비 다 되어 있고 모아둔 재산도 꽤 되는데 사돈댁은 어떠냐고요. 우리 아들, 그러니까 예비 신랑이 벌어오는 돈으로 노후 준비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하면서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그 말에 우리 부모님도 무척 당황해 하셨죠. 절대 아니라고 노후 준비하고 있고 아이들 걱정할 일 없을 거라고 딱 잘라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기분이 좀 상하신 것 같더라고요. 시모가 눈치도 없이 거기서 노후 준비를 아직도 하고 있으신 거냐고 늙어서 고생하시네요 했거든요. 아버지께서 딱 잘라서 아직 정정하기도 하고 일은 할 수 있을 때까지 쉬지 않고 할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모가 늙어서 여행도 다니고 해야지 하는 겁니다. 저는 분위기를 수습하고자 괜히 하하호호 웃었고 아주버님은 정색하며 밥만 드시고 계셨죠. 시모는 촐싹대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는데도 눈치 없는 예비 신랑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결혼 이야기만 떠들고 있더라고요. 예단이니 예물이니 신혼여행은 어디가 좋을 것 같고 식장은 여기가 좋겠더라 하면서요. 근데 거기서 시모가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주버님이 살던 집에서 신혼 생활하면 되겠다고 거기가 시부모님 명의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아주버님이 이혼한 걸 몰랐던 터라 그럼 사돈은 어디 가서 사는 거냐고 하니까 시모가 주책맞게 떠들었어요. 지금 큰아들은 우리랑 같이 살고 있어요. 얘가 이혼을 했거든요. 아주버님이 그 소리에 처음으로 무표정한 얼굴을 지우고 인상을 팍 쓰면서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자 우리 부모님께서도 수습하신다고 상심이 크시겠다고 위로의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시모가 거기서 적당히 하고 멈췄어야 했는데 한 발 더 나아간 거죠.
며느리가 좀 이상한 애였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이혼을 하겠다고 그 난리를 쳐댔는지. 아휴, 우리 큰아들이 하루라도 빨리 좋은 여자 만나서 재혼을 좀 해야 하는데. 나중에 혼처 자리도 좀 알아봐 주시고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은 황당해하시고 아주버님은 짜증이 솟구쳤는지 한숨 쉬다 화장실 간다고 나가시고 예비 신랑만 머리에 꽃밭이 가득 찼는지 맞아 하면서 맞장구 치고 있더라고요. 상견례 자리가 어영부영 끝이 나고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부모님이 엄청 찝찝해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집에 시집가도 되겠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시면서도 노처녀 딸내미 빨리 시집 보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이 드셨나 봐요. 결국 큰 반대 없이 결혼식 날짜를 정하게 되었고 한복의 드레스에 준비해야 하는 필수 건들은 전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도 늦음하기 시집가는 딸내미 남들보다 더 차려입으면 차려입었지 덜하진 말자는 주의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패백은 요즘 돈이 안 된다고 다들 하지 않는 추세라던데 우리 시부모님은 패백 무조건 해야 된다고 박박 우기셨습니다. 웨딩 플래너도 패백을 한다고요? 요즘은 잘 안 하는데 하면서 넌지시 말리는 분위기였지만 시모가 해야 한다는데 어쩌겠어요. 결혼식 당일에는 정말 신부 입장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주례사 말씀이며 뭐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만큼 정신도 없고 바쁘기도 했고요. 근데 딱 하나 패백만큼은 확실히 기억이 나더라고요. 친척들 많으니까 패백하면 돈봉투 좀 받을 거라고 후원장담을 하시더니 끽해봐야 셋, 넷 정도 오셔서 절 받으시더라고요. 다른 친척분들은 패백은 무슨 패백이야 하시면서 이미 밥 드시러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당연히 인원이 적으니까 절값도 아주 조금 받았죠. 시부모님이 꽤 주실 거라고 돈봉투 두둑하게 준비한 것 같다고 남편이 이야기를 했는데 개뿔. 100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 넣으셨더라고요. 다른 친척분들 절값 봉투까지 합쳐서 50만 원 받았습니다. 저희한테 신혼여행 가서 요긴하게 쓰라고 생색은 다 내시더니 신혼여행 가서 괜찮은 디너 한 끼 먹었더니 모자라더라고요. 아무튼 신혼여행 잘 갔다 와서 선물까지 시댁 친정에 싹 나누고 지인들 만나서 감사 인사 전하고 이제 신혼 시작이다 했는데 말이죠. 글쎄 신혼여행에서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신혼은 건너뛰고 바로 육아전쟁에 돌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이가 벌써 37살인데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가지는 게 좋겠다는 양가의 바람대로 애가 생기긴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시험관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했었는데 자연 임신으로 생겼다니 꿈만 같았죠. 저는 만사까지 일을 할 생각이긴 했지만 태교에도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을 조금 줄이기로 했습니다. 보통 다른 학원들은 무늬만 원장인 경우가 많은데 저는 직접 강의도 하고 시험 대비반을 집중적으로 봐주고 있었거든요. 태교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에 부원장인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꼭 해야 하는 강의를 제외하고서는 일을 좀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수강생들도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너무 축하한다며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유가 생기기도 했고 남편이 크레인 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기에 비가 오는 날에는 일을 하지 못해서 장마철은 내리쉬곤 했거든요. 때마침 여름 끝물에 장마가 시작되어서 같이 영화도 보러 다니고 못다한 데이트도 즐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모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날은 우리 부부가 출산하고 나면 제대로 된 데이트도 못 즐길 게 뻔하니까 임신 기념으로 호캉스를 가자고 한 날이었어요. 호텔에 1박 1정으로 먹고 자고 하면서 수영도 하고 도심을 즐기자고 한 날이었죠.
그날 저녁에 호텔에서 쉬고 있는데 시모한테 전화가 와서는 왜 우리 집에 불이 꺼져 있냐고 아직도 바뀌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좀 당황해서 지금 호캉스를 즐기러 나와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돈이 썩어나냐고 멀쩡한 집 내버려 두고 왜 호텔에서 자냐고 성질을 부리시더라고요. 저도 할 말은 하는 성격이라 출산을 하고 나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겠냐고 지금 즐겨야 한다는 육아 선배들 조언에 놀러 나온 거라고 했어요. 시모는 저에게 집에 붙어 있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나간다면서 그렇게 좋은 데 갈 거면 자기한테도 가자고 한마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서운해 죽겠다고 저한테 핀잔을 주시는데 우리 부부가 우리 부부 돈으로 즐기겠다는데 시모가 왜 저러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막말로 시모가 호캉스 즐기라고 돈을 보태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제일 소름 돋는 건 우리 집 불 꺼져 있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였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대꾸를 하더라고요. 원래 우리 집이 형네 부부가 살았던 집인 거 알지? 우리 엄마네 집에서 내려다보면 우리 집이 보이거든. 저는 완전히 몰랐거든요. 시댁이랑 같은 아파트 단지이긴 해서 가까운 건 알았지만 시댁에서 보이는 집인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놀래서 남편한테 시댁에서 우리 집이 보인다고? 하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몰랐냐고 그래서 일부러 그 집을 구매한 거래요. 시모가 매일 베란다에서 아주버님 네 집,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내려다봤대요. 그게 더 소름이지 않나요? 매일 심심하면 관찰을 했다는 게? 제가 모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댁이랑 저희 집이 바로 앞뒷동도 아니고 한 동을 걸러서 끼고 있는 집이거든요. 구조상 보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파트가 일자로 쭉 세워진 게 아니라 들쑥날쑥 세워진 구조라 저희 집이 딱 걸려서 보이는 거였어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시모가 연락 와서는 우리 아들 차가 아직 안 보이는데 우리 아들 퇴근 안 했니? 너네 거실에서 TV 보니? 불은 왜 꺼놨니? 하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시모한테 오죽하면 우리 집 좀 그만 쳐다보라고 소름 돋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시모가 오히려 저한테 어이가 없다는 말투로 엄마가 아들 집 좀 본다는데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혼쭐이 나야 정신을 차리겠냐고 하더라고요. 임신해서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제가 일을 줄였다고 했잖아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모가 허구한 날 저를 시댁으로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알면 화낼 게 분명하니까 출근해서 없는 시간대에만 저를 불러서 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한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불을 빨아보자고 불렀다며 임신해서 너무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불을 밟으라고 하질 않나. 생전 안 해먹던 김치를 담그자고 하질 않나. 배가 나와서 쪼그려 앉아있기도 힘든데 다리 퉁퉁 부어가며 그 짓을 했다니까요. 하다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시댁으로 부를 때마다 배가 아파서 못 가겠다고 집에서 쉬어야겠다고 강짜를 부렸습니다. 그러면 포기할 줄 알았더니 집으로 찾아온 거 있죠? 저한테 집안 꼴이 이게 뭐냐면서 잔소리를 해대는데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저도 막 나가야겠다 싶어서 소파에 드러누워서는 어머님이 오신 김에 청소 좀 해주시라고 이불도 빨아주시고 커튼도 빨아주세요 했죠. 그랬더니 어디 며느리가 누워서 시모를 시켜먹냐고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부당한 거 참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다른 놈 씨를 뵌 것도 아니고 어머님 손주 품고 있는데 왜 이것저것 못 시켜서 암달난 사람처럼 구세요? 네가 다른 놈 씨를 뵐 수도 있지. 바깥에서 강의한답시고 맨날 밖으로 싸돌아다니지 않았니? 네가 학원을 갔는지 다른 놈이랑 바람을 피웠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너 말 잘했다. 애 낳고 나면 바로 유전자 검사부터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순간 머리가 띵해지면서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내가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이런 오해가 쌓일 만도 한 게 사실은 시모가 하도 우리 집을 들여다보면서 감시를 해대길래 남편이랑 저랑 밖에서 나가노라도 아닌 척 했었거든요. 남편은 일부러 거짓말로 야근 중이야 하고 저는 불 끄고 자고 있어요 하면서요. 근데 시모가 그걸 일일이 다이어리에 체크를 하고 기록을 해둔 게 아니겠어요? 소름이죠. 날짜를 줄줄 부르면서 이 날짜에는 우리 아들이 야근을 했고 저는 불 꺼놓고 집에 없었던 날이고 하는데 와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너 바람난 거 다 알고 있어. 내가 오죽하면 날짜까지 체크를 했겠니? 우리 아들 상처받을까봐 그동안 쉬쉬하면서 비밀로 했는데 이렇게 터트린 거 잘 됐다. 뱃속에 애 유전자 검사하는 거다 꼭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어머님이 뱉은 말 꼭 지키세요. 저도 당당하고요. 어머님 아들 자식 맞으면 앞으로 애 못 볼 줄 알아요. 참나 어디 바람 피우고 나한테 성질을 부려? 기다릴 것도 없다. 당장 이혼시키는 수가 있어? 왜 형님이 이혼해달라고 울고불고 빌고 도망갔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감시당하는 거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더는 안 되겠어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요. 저도 강력하게 제 의견을 피력하니까 시모도 굽히지 않는 제 모습에 열이 받았는지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서는 너 당장 이혼해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던 일도 중단하고 집으로 바로 날아왔더라고요. 저랑 시모랑 한참을 대치하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남편이 예산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아주버님까지 데리고 집으로 온 겁니다. 남편이 오자마자 무슨 일인데 이혼 소리가 나오냐고 묻길래 제가 대신 대답했죠. 우리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잠은 언제 자는지, 불을 꺼둔 건지 켜둔 건지 다이어리에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었다더라. 이렇게 감시를 해대는데 소름이 돋아서 너랑 더 이상은 못 살겠다.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말 끝나기도 무섭게 아직도 그런 짓을 하냐고 버럭하더라고요. 자기 이혼시킨 것도 모자라서 동생까지 이혼시키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고 사람이 왜 반성을 하지 않냐고 했어요. 시모는 어이없어 하면서 도대체 자기가 잘못한 게 뭐냐고 아들들 잘 되라고 며느리 바람 피우는 거 잡아냈더니 고마운 줄 모른다고 하네대요. 근데 더 황당한 건 우리 남편이 저를 쳐다보면서 너 바람 피워?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머리가 지끈거려서 남편한테 말을 했죠.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진짜. 당신이랑 밖에서 데이트하고 온 날 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라니까. 당신이 어머님한테 야근한다고 거짓말치고 나랑 영화 보고 데이트한 날 가지고 내가 바람 피우는 거라고 오해하시는 거라고. 근데 남편은 바람이라는 단어에 꽂힌 건지 뭔지 저를 못 믿겠다는 식으로 구는 겁니다. 시모가 말했던 땡월 땡일에 자기가 야근했던 것 같다며 저보고 어디를 갔다 온 거냐고 묻더라고요. 남편까지도 저를 몰아세우니까 시모 기세가 정말 등등해져가지고는 저한테 유전자 검사하자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습니다. 진짜 멍청해도 끝이 없지. 우리 뱃속의 아이가 허니문 베이비라는 사실은 완전히 까먹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화딱지가 나서 싫다고 마음 바뀌었다고 어쩜 나를 못 믿을 수가 있냐고 유전자 검사 안 한다고 강짜를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혹시 모르니까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친자가 맞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이혼하면 되지 않냐고 저를 설득하는데 순간 제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아주버님까지도 남편을 정신 나간 놈처럼 바라보더라고요. 제가 결국 제 풀에 지쳐 이혼하자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모가 적어보라고 회피하는 게 완전히 여우라고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쫄리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냐고 저를 몰아세우는데 눈물이 다 날 것 같았습니다.
아주버님이 시모한테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임산부한테 별수를 다 한다고 제 편을 들어주는데 남편은 뭐 하는 건지 참나. 그날로 친정에 짐 싸들고 가버리고 이혼하자고 서류를 남편에게 보냈더니 노발대발하면서 절대로 이혼을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친정에서 푹 쉬고 마음 정리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제가 정리할 마음이 뭐가 있겠냐고요. 유전자 검사 의향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소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참 불행하게도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지 글쎄 아이가 조산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팔싹둥이로 10개월을 다 품지 못하고 8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바로 인큐베이터로 아이는 들어가고 저는 병원에 몸져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데 시모랑 남편이 왔더라고요. 이것 봐. 10개월 뒤에 나와야 할 아이가 왜 8개월 만에 나왔겠어? 너 결혼 전부터 임신한 상태로 속이고 결혼한 거지? 남의 아이 가져놓고 순진한 우리 아들 속여서 결혼한 거잖아. 당장 이혼해. 우리 부모님은 이게 다 무슨 개소리냐며 화를 내셨고 시모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대판 싸우는 와중에 남편이 저를 싸늘하게 쳐다보는데 진짜 실망을 더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지쳐서 도장을 찍어주었고 이혼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8살의 나이로 출산을 하게 되면서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이혼을 하게 된 터라 출생신고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자식이 아닐 수도 있는데 왜 자기 자식으로 호적에 올려야 하냐면서 난리가 난 거죠. 제가 지쳐서 네 자식 맞는다고 유전자 검사해주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그런 것도 다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콧방귀를 끼대요. 제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이야기를 해줘도 들을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나라법이 그런데 어쩌겠냐고 네 자식 맞으니까 인정하라고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더라고요.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친정에 돌아와 독박 육아를 시작했는데 시댁에서는 그때까지도 자기네 자식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마당에 왜 자기네 성을 따라야 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호적에 어떻게든 한번 올려보겠다고 이혼을 미루고 미룬 거 아니냐고 화를 내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나 싶었습니다. 저라고 그 집 호적에 올라가게 내버려 두고 싶었겠어요? 나라법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애는 하루 종일 울지 제 학원은 부원장에게 일임했더니 일을 거지같이 했는지 학원생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지. 저한테 허락도 맞지 않은 상태로 무슨 이벤트를 열었다가 재정에 구멍도 크게 내고 학원 월세며 직원들 월급이며 나가야 하는데 돈은 모자라서 대출을 받아서 할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런 생활이 6개월이나 지속이 되니까 제 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정신도 피폐해졌습니다.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다시 일선에 뛰어들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학원 운영은 점점 어려워지고 부원장은 일만 잔뜩 벌인 채로 사직서를 내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직원들 월급이 밀리면서 말도 나오고 애는 점점 낯가림이 심해져서 제 품에 있지 않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요. 저는 우는 아이를 떼어놓고 일을 하러 출근을 했다가 학원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수강생의 신고로 119를 타고 큰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자궁에 엄청나게 큰 혹이 생겼다는 겁니다. 수술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하고 조직 검사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암일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수술을 빨리 해야 하는데 제가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고 애는 완전히 제 껌딱지고 학원 운영까지 시급하니까 미치겠는 겁니다. 우울증까지 겹쳐서 하루하루가 힘든 와중에 전 시댁에서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찾아왔더라고요. 시모랑 전 남편이 병실에 찾아와 저에게 꺼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네들은 제가 죽어도 애를 책임질 마음이 없는데
법적으로 묶여 있으니까 호적에서 판회할 것 같다고 멀쩡히 살아있는 애 사망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인간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죽으면 어쩔 수 없이 떠안아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자기 자식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왜 책임을 져야 하냐요? 제가 죽기 전에 사망 신고하고 죽으라고 아니면 전 시모가 직접 하겠다고 하더군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좀. 멀쩡한 내 자식 사망 신고를 왜 하니? 너 암이라며. 너 죽으면 뭐 애는 내가 키워야 하니? 너 설마 우리 집 재산 노리고 이러는 거야? 뭐라고요? 제가 재산을 노릴 거면 왜 하찮은 댁 아드님이랑 결혼을 했겠어요? 죽어도 그쪽한테는 애 키우란 소리 안 할 거니까 꺼지세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그런데 법이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사망 신고를 하라 이 말이야. 키우라는 소리 안 하겠다는 각서라도 쓸 테니 제발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언받아 만들어 온 각서라면서 저한테 종이 한 장 들이밀대요. 애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저는 피곤해서 지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어길 시에는 애 사망 신고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3개월 동안 꾸준한 회복을 거쳤습니다. 그 이후에 학원 건물을 이사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4층짜리 건물 한 채를 통째로 쓰고 있었는데 회복이 더 필요하고 육아도 해야 했기에 큰 학원을 운영하기가 벅차더라고요. 중간에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긴 했지만 가격을 후려치려고 하기에 그냥 작게 옮겨서 운영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큼 작아진 건 아니었지만 건물 2개의 층을 쓰면서 예전처럼 운영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서서히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원 감축을 해야 해서 선생님들도 반이나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기반도 튼튼히 잡았고 혼자 아이 하나 키우기에 부족함 없을 만큼 돈도 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고 제 자궁에 있던 혹은 다행스럽게도 암은 아니어서 잘 제거가 되었고 추적 검사를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삶의 안정이 찾아왔구나 하는 찰나 3년 만에 전 시댁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전 남편이 뜬금없이 우리 아이는 잘 있어? 하고 연락이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네 애 아니라고 부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 아이 타령이냐고 했더니 글쎄 자기 오갈 곳이 없다면서 며칠만 재워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웬 개소리냐 전화 끊어라 하니까 자기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하더니 한참을 울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시모의 취미생활 중 하나가 쑥뜸을 뜨는 것이었거든요. 몇 개월 전에 어느 날과 다름없이 쑥뜸을 뜨고 잠이 들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뒤척거리다가 이불에 뜸 하나가 덜렁 떨어진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매캐한 쑥향기 속에서 자고 있던 시모는 불이 난 것도 몰랐대요. 당연히 시모는 그 집에서 탈출을 못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요. 불이 번지고 번져서 시댁을 홀라당 태워먹은 것도 모자라서 시몬의 집 주위 가구들까지 죄다 불이 옮겨 붙은 겁니다. 다행히 오전 시간이라 빈집이 많아서 사상자는 시모 말곤 없었는데 신고도 그만큼 늦어지는 바람에 피해가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화재보험으로 처리를 해도 물어줘야 할 빚이 어마어마하게 생긴 겁니다. 전 남편의 시부는 오갈 곳이 없어지고 빚이 생겨서 그거 갚으러 다니느라 가진 거 다 팔았는데도 부족해서 막노동을 뛴대요. 그 와중에 아주버님은 제가 남편이랑 이혼을 하자마자 시댁이랑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고시원을 떠돌면서 생활한 지도 6개월이 넘었는데 월세를 낼 돈이 없다면서 자기를 좀 재워주면 안 되겠냐는 거죠. 자기가 애 아빠 아니냐고 갑자기 우리 아이를 챙기려고 드는데 제가 미쳤습니까? 네 애 아니라고 사망 신고하라고 종용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 아이 타령이야?
나도 네가 내 아이 아빠라고 생각하고 살진 않아서 도와줄 생각도 없어. 그럼 나 너네 학원 경비 일이라도 하면 안 돼? 내가 널 뭘 믿고 경비를 맡기겠니? 빚이 한가득이라며. 크레인 기사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빚 갚으세요, 아저씨. 나 2년 전에 팔을 크게 다쳐서 크레인 기사 일도 더 이상 못해. 그래서 어쩌라고. 남의 마음에 상처 줘서 벌 크게 받은 거야. 아주 고소하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내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겠니? 나는 덕분에 이 갈고 성공해서 지금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콩고물 떨어질까 기대하지 말고 네 시궁창 인생 잘 가꾸며 살아. 그러고는 전화를 차단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재산 다 말아먹은 전 시댁 인간들, 내 아이를 사망신고하라고 종용하던 정신 나간 것들이 쫄딱 망했다고 하니 너무 고소합니다. 결국 그 집을 탈출한 아주버님도 존경스럽고 대단하고요. 앞으로는 제정신 아닌 소리 그만하고 반성하며 빚 갚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래서 주는 만큼 돌려받는 거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오늘 밤에는 2다리 뻗고 꿀잠 한번 자보렵니다. 제 사이다 같은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있다면 참지 말고 질러버리세요. 세상 속이 시원하답니다. 아무튼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